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주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 박재영 차장님이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텐션을 높여주셔서 네. 저희 아침 방송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침에 아주 활기를 좀 찾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꼴배기 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꼴배.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너 웃고 있냐? 이 얘기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아이고 누군가는 들어야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면 박재영 차장님이 좋죠. 저 이제 3시 반에 하는 클로징 벨 네. 욕하러 오십시오. 장이 빠지면 욕하러 오시면 됩니다. 요즘 되게 재밌다는데 그게.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되게 재밌대. 명민준 씨 그렇습니다. 재밌더만. 네, 잘해요. 잘합니다. 되게 재밌대. 욕 먹기 딱 좋아요. 네. 또 잘생겼더라 근데. 명민준. 잘생겼죠. 저희는 비주얼로 갑니다. 네. 누군가 돌을 맞아야 된다면 당신이 저희가 맞으시죠. 맞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돌팔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박재영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떤 얘기부터 좀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시장부터 미국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살짝 걱정을 하긴 했어요. 이제 하원에서 파월 청문회가 있긴 했는데 상원에서 했던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톤 다운을 해서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고요. 다우가 0.64%, 나스닥이 1.6%, S&P 500이 0.95% 올랐으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75bp 올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경기 침체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일단 그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어제 하루 동안에 사실 나스닥도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네, 올라가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마이너스 갔다가 막판에 또 올렸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전략 후강을 더 선호합니다. 막판에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 하원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은 무조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겠다라고 하니까 네. 시장은 약간 허걱 했는데. 했었고요. 네. 그런데 뭐 꼭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침체가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둔화를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고요. 네. 지표를 보면 주간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는 사실 고용에 달려 있다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넷플릭스 기사에서도 뭐 빅테크 이런 쪽 계속 감원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그다음에 뭐 이런 쪽이 계속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워낙에 낮은 수준 20만 건 이하까지 내려갔다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사실 마이크론이 주가가 어제는 소폭 하락했어요. 0.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뭐 어제 하이닉스도 신저가, 삼성전자도 신저가 그래서 반도체가 좀 올라와줘야 상승할 텐데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뒤에 이슈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벤트여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까지 마이크론의 주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도 안 좋은 상황이고 대만도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30일 발표할 때까지는 마이크론 주가를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외국인들도 관망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업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제 중국 증시는 상승했거든요. 대만이랑 우리만 좀 하락했어요. 우리가 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지표들 몇 개 좀 더 보면 어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제 미국채 10년물 지금 밑에 차트를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이랑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거의 붙었네요. 네. 작년이 아니죠. 올해 4월 달에 한번 역전이 됐었고요. 올해 이제 6월 14일 날 75bp 이거 이야기했을 때 한번 붙었고 네. 역전됐었고 지금 약간 벌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9bp가 떨어졌습니다. 3.069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떨어지느냐?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도 75bp 올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3.4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채 2년물이 지금 3% 초반대예요. 10년물도 3% 초반대고 네. 장단기 금리가 붙어 있고 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올랐다라는 거죠. 어제 채권이랑 주식이랑 다 같이 올랐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거나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누가 잘못된 거냐?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환율이 1,300원을 넘었죠. 우리 네. 환율이. 그래서 달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NDF 확률은 이제 1원 40전 정도 하락해서 1,299원에 거래가 됐는데 NDF가 뭐죠? 역외 환율. 역외 우리는 환율. 지금 24시간 환율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외 환율 시장이 있는데 1.4원 정도 하락을 하긴 했어요. 1,299원에 거래되긴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사실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수급 입장에선 좋을 건 없거든요. 외국인 매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좀 녹록치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1.9달러 또 하락을 했습니다. 104.27달러인데요. 이것도 사실 보면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고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를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기를 두드려 경기는 놔줘야지. 경기는 놔줘야 되는데 물가도 왜 잡어? 잡고 경기도 잡는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설프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군요. 네,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둘 다 잡아버려서. 자. 오늘 시장 네. 뭐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나온 보고서 중에 요새 이제 투자자들이 왜 우리만 이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고 네. 왜 지금 뭐 중국 오르는데 우리만 이러냐 미국 올랐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빠지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20%가 하락했거든요. 코스닥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0%가 아직 하락했어요. 그래도 한 며칠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이건 사실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 초반 네. 이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때 이제 30% 하락했는데 네. 마지막 날 이제 10% 급락하고 나서 다음 날 또 10% 반등이 나와서 이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3월 20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6월 달 계속 쭉쭉쭉쭉 빠짐. 그냥 빠지기만 합니다. 3%, 4%, 3%, 네. 4% 이렇게. 3%, 2%, 2%, 3%, 4%, 뭐 4.5%막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더 괴로운 거예요. 젖는다 그러지 젖어. 네. 네. 젖어. 가랑비에 젖는 건데 지금 가랑비는 아니까. 네. 젖어요? 아침부터 또 형님. 네. 그렇게는 또 안 가겠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히 어설픈데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보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이유를 지금 지금 비가 살살 옵니다. 밖에. 비가 오죠. 네. 예. 그냥 비 우산 안 쓰면 살짝 젖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눈가가 거- 촉촉이 젖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왜 우리만 그러냐라는
이 의문에 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렇게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FD를 비롯한 반대 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실험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네. 세 번째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디커플링 우려.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매매는 뭐 사실 뭐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요새 보면 시간 단위로 주가가 급락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장 시작할 때는 증권사 반대 매매, 뭐 10시에는 CFD, 뭐 2시에는 뭐 스탁런 뭐 이런 거니까 사실 분봉 이런 거 보면 시간 단위로 몇 시 되면 뚝 떨어지고 뭐 한 2시 되면 뚝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된 뭐 리스크 뭐 최근에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상에서는 이거는 영향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북핵 리스크 이제 북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주가의 변동폭을 따져보니까 0.9% 미만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그냥 핑계거리 찾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최근에 뭐 IPF 이런 거 하면서 중국과 거리가 멀어졌다. 뭐 사드 보복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16개 국가를 다 중국이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요인은 이제 내부적 수급 요인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만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는 네.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하는데 우리가 더 떨어졌는데 그러면 반등의 조건은 뭐야? 반등의 조건. 네, 이 2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와 금리가 안정돼야 되고 3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내려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도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뭐 주식을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특별한 거. 반등의 특히, 조건이 네. 물가랑 금리가 안정이 좀 돼야 되고 네. 원달러 환율이 네. 역시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3가지 옛날에 뭐 80년대 때 대통령 담화문 얘기 그런 거지. 근데 지금 뭐 질서를 애널리스트 지켜야 되고. 예습 복습 잘하고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간 사람들 다 그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저 밥 먹으면 배부르고 네. 매운 거 먹으면 엄청 입이 막 화끈거리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능성을 이제 타진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물가와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다. 파월도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드라이빙 시즌 시작되고 하면서 가장 크게 물가에 영향을 준 게 사실 이제 휘발유 휘발유가. 가격.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드라이빙 시즌 시작되는데 근데 좀 떨어지던데 국제유가? 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사실 휘발유에 대한 거는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유 시설이 가동률이 94%고 이걸 뭐 더 풀가동이죠. 네, 풀가동입니다. 네.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당장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가 떨어지기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 가동률이 100%인데 그럼 네. 미국 사람들이 다른 드라이빙 시즌보다 뭐 기름을 뭐 1.5배 쓰나? 수요와 공급이 네. 아니 그 정제 시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정유사의 가동률 94% 유지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수요가 예를 들면 차를 예를 들면 2대 몰다가 3대 몰아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2가지가 있는데 네. 그 자동차 이제 뭐 그 뭐죠 보복 수요해서 여행 가는 수요도 사실 좀 늘었고 지금 중국 쪽에서의 뭐 그런 정제유 이런 거 수입이 거의 이제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공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물가가 쉽게 당장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제 쓴 보고서라서 1,300원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바로 넘어버렸잖아요. 1,301원. 이게 1,299원과 1,301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단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뚫리기 전에는 이게 저항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1,300원이. 그래서 요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에서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네.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PER이 9배고 PBR도 1배 미만이고 이건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막 이런 그 저평가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보고서가 있어서요. 네, 소개를 일단 좀 해주셨고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내부적 요인이다라고 수급적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 계좌가 담보 부족, 주가가 떨어지니까 A라는 계좌가 담보 부족이 되면 강제 매도가 나와요. 네.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가가 하락하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B 계좌에서 담보 부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소재 쪽은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아니 그저께, 그 전까지. 그러다 크게 빠져버렸죠. 그렇죠. 어제 굉장히 큰 이게 사실 투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 거죠.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건데 다른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가 안 좋아진 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까지 그냥 쑥쑥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많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종목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일 반대 매매가 나갈 것 같으니까 유동성이 가장 좋은 올라 있는 종목, 맞습니다. 짱짱한 종목을 팔아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장 막판에는 내일이 걱정되니까 이제 사실 내일 반대매매 나가 강제로 청산 안 당하려면 반대매매는 이제 하한가로 넣거든요. 네. 그거 안 당하려면 그냥 내가 팔아서 현금 메꿔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며칠 빠지다가 좀 쉬다가 뭐 조정 안 돼 좀 반등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연일 맨날 신저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거래 대금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지금 반대 매매를 감당하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6월달에 코스닥 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10조가 넘어가요. 10조 4천억 원. 이것도 많이 준 거거든요. 재작년에 네. 비해서. 그런데 올해 6월달에는 거래 대금이 7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이 나오면 충격을 시장이 좀 더 쉽게 받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네. 또 몇 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순이익 조정이 없이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2번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빠지는 이유에서 이익이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 2번의 경우는 금융위기와 무역전쟁 2018년하고 2008년 네. 2번이었는데 그때 두 사례 모두 이제 이익 조정 없이 주가가 20% 30%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탁탁탁 조정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언제 반등을 했느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이게 2008년은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추정치 조정하고도 한 20-30% 더 빠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횡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시작 시점이거든요. 시작 시점입니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지난주까지. 근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되면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2022년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7월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익이 지금 낮아지고 네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익이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 산업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 등등을 경기 등을 이제 판단해서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주가 떨어진 거에 맞는 그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를 이렇게 낮추면 당연히 이익 추정치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낮추는 거예요. 전자인데 전자예요? 저는 후자도 있다고 봅니다.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전자라고 하겠죠. 네, 근데 후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 추정치 높이면서 타겟 프라이스 높이는 애널리스트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라는 건 사실 그 주가와 거의 무관하게 어쨌든 이 회사가 뭐 이런 이익들 어디에랑 계획 잘 됐다 이러면 이제 뭐 이익 추정치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막 이렇게
꽂는 상황에서는 대체로 다 이익 추정치를 아래로 낮춰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가 때문에 낮추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익을 잘 봐서 추정치를 내시는 건지 그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답답하고 제가 좀 뭐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좀 그 변호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이던스라는 걸 줘요. 우리 기업이 2분기에는 얼마 정도 매출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 낼 것 같아. 가이던스를 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지금 안 주지만 네. 대부분의 S&P 500 중에 80개의 기업이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그럼 그 가이던스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요. 20% 미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추정하기가 쉽지가 네, 않다. 추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네. 그런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애널리스트보다 사실 더 정확한 게 시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그 주가가 그 회사의 미래 실적을 지금 뭐 시체가 있죠. 시체가 있는데 반영하니까 정프로가 얘기하듯이 그런 이제 그 동조화가 일어나죠. 주가가 빠지네.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실적 있겠구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네. 주가가 오를 때 실적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네.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익 추정을 낮출 수도 있겠네요. 시장이 가장 똑똑합니다. 시장이 가장 선반영하고요. 네. 자, 그렇게 이익 추정치가 좀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7월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제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어제 급락 원인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환에 굉장히 예민해요. 환율에. 네. 산. 그래서 김프로님 많이 산 가시죠. 주말에 산 다니세요? 산 매주 가죠. 남산 가시죠, 남산. 환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MF를 한번 겪었잖아요. 1997년도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어제 환율이 코로나 때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코로나 팬데믹 때 1,297원? 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1,300원을 돌파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위기가 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몇 가지 뭐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에 주식 24조 팔았고요. 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16조를 팔았습니다. 벌써 40조를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팔면 뭐 당연히 이제 원화의 가치는 약세가 될 수밖에 수급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학개미가 외국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4월달에 보고서를 썼죠. 작년에 693억 달러 외국 주식 산게 네. 서학개미가 그러면 그 달러가 693억 달러가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무역 흑자의 2배가 되는 이제 외화가 이제 주식 사는데 투자로 나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예요. 지금 6월까지 6월 20일 그러니까 20일 데이터가 엊그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네. 154억 달러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항상 무역은 흑자였잖아요. 무역은 항상 그래서 달러가 유입되는 그런 국가였는데 무역 수지까지 지금 적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급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여건이에요. 거기다가 뭐 요거는 뭐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 반영을 했을 때 반도체 경기 이런 거 봤을 때 외국인들 뭐 자금이 그렇게 유입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금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금 뭐 그쪽으로 미국 쪽으로 네. 달러가 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한번 돌파하고 나면 이제 안정돼서 밑으로 좀 빠르게 내려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흐름이 지금 외국인 수급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높은 환율
우리 증시에는 좀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판이 좀 안정돼야 수급도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뭐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이슈들과 요거 하나만 더 하나만 좀 더 하고 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한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본 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속상한 일이긴 한데 근데 개인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삼성전자를 엄청 샀다라고요. 3조나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내년에 좀 반전으로 좀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년? 네.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부실자 반등한다라고 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은데 내년 네. 정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지금 일단 지금 주가의 하락이 이제 1월에 한번 우리가 급락했었죠. 네. 그다음에 6월에 한번 급락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이 조정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총 비중도 굉장히 크고 네.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중요한 건 이 하락기에 개인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월 달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3조 2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00억 원 순매수했거든요. 네. 10배 넘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2020년도에도 삼성전자 사서 뭐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걱정은 연예인 걱정 같은 거라서 결국은 뭐 할 필요 없고 올라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용잔고. 네.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1,200만 주인데 3월 달에 850만 주였어요. 네.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올 텐데 신용을 쓰면 이게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신용으로 샀다. 뭐 그거는 사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정해놓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온다는 거죠. 네, 버티고 버티면 이자로 다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6월 30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요. 7월 첫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뭐 나쁜 구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네.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하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네.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삼성전자를 싶습니다. 신용으로 많이 사셨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셔서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 네, 레버리지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긴 삼성전자 진짜 많이 빠졌죠. 네. 10만 전자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있었던 게 작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초죠. 네. 1월 달, 1월 첫날. 네, 지금 이제 5만 원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박정희 네. 차장님 또 잘 정리해 주셨고요. 오후 3시 반에 네. 클로징 벨 라이브 벨 땅땅땅땅 울리는 거죠, 그게? 그럼요. 네. 재밌고요. 네. 뭐 장 빠지면 욕하러 오셔도 되고요. 장 좋으면 뭐 저희가 커피도 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